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침묵하셔야 합니다. 그게 회장님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요구사항입니다.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안공기가 눌어붙은 듯 무거워졌다. 긴 테이블 끝에 앉은 정아리는 손가락을 꼭 모은 채 눈앞의 남자를 바라봤다. 사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반듯한 양복, 감정이 거의 지워진 얼굴. 윤강그룹 창업주의 비서 장무현. 그는 마주 앉은 젊은 여자의 표정을 한번 훑어본 뒤 눈길을 테이블 위 서류로 옮겼다. 여기 적힌 대로입니다. 그가 서류의 특정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환자 및 가족과 관련된 일체 사항 비밀 유지. 특히 윤재현 전무에게는 관계와 계약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 잉크가 마른 지 오래된 듯한 검은 글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만은 한 줄 한 줄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왜 그분께는 말하면 안 되나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자기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다. 장무현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가 곧 무표정으로 답했다. 이 계약은 회장님 개인 의사에 따른 겁니다. 가족, 특히 윤재현 전무께서는 이런 방식의 결정을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래도 오해를 하시면.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는 말을 잘랐다. 오해를 받더라도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게 회장님의 요구입니다. 잠시 침묵. 밖 창가 쪽으로 비치는 도시 풍경이 흐릿하게 흔들렸다. 유리창 너머 멀리 자신이 살던 반지하 동네가 있는 방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 반지하 냉장고 위에 빨간 글씨가 찍힌 고지서 몇 장이 포개져 있었다. 최종 독촉 미납 관리비 및 월세에 대한 강제 집행 예고. 그 문장을 떠올리는 순간 할인의 목구멍이 저릿하게 조여들었다. 장무현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정할인 씨, 이미 설명 들으셨겠지만 이번 간병 계약은 일반 급여 지급 방식이 아닙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앞으로 밀어주었다. 서울 구동 단독주택 한 채, 계약 기간 동안 무상 제공, 환자 사망 전후 유언에 따라 재산 귀속 결정, 집을 제공해 드립니다. 월세도 관리비도 세금도 재단에서 부담합니다. 대신 회장님 곁을 끝까지 지켜주셔야 합니다. 집. 그 단어에 할인의 가슴이 먼저 반응했다. 습기 찬 벽지 냄새, 곰팡이 핀 천장, 겨울이면 얼어붙는 바닥. 그리고 언제든 짐 싸라고 통보할 수 있는 건물주 목소리까지. 정말 저런 집이 맞나요? 할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봤다. 하얀 2층 주택, 작은 정원, 베란다 난간에 매달린 오래된 풍경 하나. 그 집 사진 위로 마치 누군가 조용히 속삭이는 것 같았다. 여기라면 쫓겨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다. 조건이 너무 좋으면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 할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지금 당장이라도 쫓겨날 수 있는 처지예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니 병원비도 2달째 밀려 있고요. 그래서 이 집 제한이 너무 필요하긴 합니다. 그 말에 장무현의 눈동자가 약간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이내 표정을 다잡았다. 그러니 더더욱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가 차분히 말했다. 이 선택은 단지 좋은 조건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무게를 떠안는 겁니다. 그는 서류 맨 위를 접어 올리며 상단의 이름을 보여주었다. 윤태경, 윤강그룹 창업주, 국내 10대 그룹 중 가장 거친 성장 신화를 가진 남자.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교과서에서 수도 없이 들어온 이름.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이름은 하나의 거대한 묵직함으로만 다가왔다. 할인은 한 글자씩 따라 읽었다.
윤태경. 그리고 단 한 사람만 모른다. 그 이름이 그녀 인생에서 한 번쯤 저주처럼 언급됐었다는 사실을. 어릴 적 밤마다 술에 취해 중얼거리던 아버지의 목소리 속에서. 하지만 지금 그 기억은 아직 떠오르지 않는다. 단지 눈앞의 계약과 집만이 현실이다.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장무현이 낮게 덧붙였다. 돌봄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을 데려오라. 고요. 전 그냥 간병인을 해온 것뿐인데요. 당신 이력서에는 아버지 산재 사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보고 회장님께서 당신을 택하신 겁니다. 할인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다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 병원 응급실에서 받은 허름한 비닐봉지 하나. 그 안에 있던 건 손때 묻은 작업 장갑뿐이었다. 왜 그 기록 때문에 재벌 회장이 자신을 택한 걸까? 왜요?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장무현은 잠시 입을 닫았다.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다가 다시 돌아와 말했다.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두 사람뿐입니다. 회장님과.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언젠가 알게 될 윤재현 전무일 겁니다. 할인은 낯선 이름을 책갈피처럼 머릿속에 끼워 넣었다. 윤재현. 회장의 손자. 실제로 그룹을 움직이는 인물. 분명히 말씀드리죠. 장무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전무님은 회장님의 이런 개인적인 결정을 매우 싫어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심받을 겁니다. 재산, 유언, 영향력. 그 모든 것에 대한 경계심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거군요.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억울해도 설명하면 안 됩니다. 회장님 곁에 있는 동안 당신의 입장은 항상 뒤로 밀릴 겁니다. 그걸 감수하시겠습니까? 할인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켰다. 병원비 독촉 전화, 집주인의 목소리, 엄마가 기침을 참으며 웃던 얼굴. 그리고 태블릿 화면 속 하얀 집. 억울해도 설명하지 말라. 그 말은 너무 잔인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권이 정말 있는 걸까? 엄마를 다시 들것에 실려나가게 할 순 없어. 그 생각이 떠오르자 망설임이 조금씩 지워졌다. 할인은 눈을 떴다. 제 할 일은 환자 곁을 지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면 됩니다. 그녀가 말했다. 오해는 나중에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겠죠. 지금은 엄마랑 지낼 집이 먼저예요. 그 대답에 장무현은 아주 미세하게 눈썹을 움직였다. 마치 예상과 조금 다른 답을 들은 사람처럼. 그럼 서명하시겠습니까? 볼펜이 건네졌다. 할인은 계약서 마지막 장을 넘겼다. 정아린이라는 활자가 인쇄된 바로 위 공란. 잠시 펜 끝이 허공에 맴돌았다. 그리고 그녀는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다. 정아린. 같은 시각 도시 반대편 병원 VIP 병동. 노년의 남자가 산소호흡기 너머로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고 있었다. 윤태경. 그는 문득 가슴 안쪽을 파고드는 낯선 느낌에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다. 왔군 드디어. 거친 숨 사이로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흘렀다. 단 한 사람만 모른다. 그가 기다리던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오래 미뤄둔 죄와 마주하게 할 존재라는 사실을. 몇 시간 뒤 윤강재단에서 제공한 흰색 간호사 가운을 입은 할인이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손에는 간단한 인수인계 서류와 새로 받은 출입 카드 한 장. VIP 병동은 20층입니다. 윤태경 회장님 병실은 2002호.
중간에 윤재현 전무님을 마주치게 되더라도 오늘 계약 관련 언급은 일절하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 안내 직원의 말이 귀에 남아 있었다. 윤재현. 철컥 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마침 한 남자가 안에서 나오고 있었다. 검은 정장, 느긋하지만 예리한 걸음, 살짝 내려앉은 눈매. 그는 스쳐 지나가듯 할인 쪽을 한번 훑어보고 아무 말 없이 걸음을 옮겼다. 향수 냄새와 함께 짧은 생각이 스쳐 지났다. 아, 저 사람.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돌렸다. 지금은 누구의 얼굴보다 앞에 적힌 병실 번호가 더 중요했다. 2001호. 손잡이를 잡은 손이 아주 조금 떨렸다.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침묵해야 합니다. 잠시 전 회의실에서 들렸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하리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문을 밀어 열었다. 그 문 너머에서 한가문의 오래된 비밀과 한 남자의 마지막 실험이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병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낮게 울리는 기계음이 먼저 할인을 맞았다. 산소호흡기, 심전도 모니터, 수액 거치대. VIP 병실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가까운 사람의 방은 언제나 이런 냄새가 난다. 깨끗하지만 무겁고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흔들린다. 침대 위에는 마치 산처럼 굳어버린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틀어지는 것 같았다. 윤태경? 하리는 조용히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윤태경 회장님, 정아린 간병인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고요한 순간 그가 눈을 떴다. 노쇠함보다 강인함이 먼저 드러나는 눈. 몸은 낡아가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누군가를 평가하는 CEO의 그것이었다. 내가 정아린인가?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낮았다. 마치 먼 길을 돌아온 늙은 짐승이 마지막으로 으르렁이는 듯한 숨결.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왜 왔지? 하리는 조금 당황했다. 왜 왔냐니? 간병인이 환자에게서 들을 질문은 아니었다. 돌봄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 회장이 고개를 아주 조금 틀었다. 하지만 너는 왜 왔지? 할인이 말문을 읽자 그는 다시 천천히 눈을 감으며 말을 이었다. 돈 때문인가? 집 때문인가? 아니면 사정 때문인가? 할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회장의 말은 마치 그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찌르는 것 같았다. 저는 단순히 제 처지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거짓말. 회장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비틀렸다.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는 미묘한 표정. 내 눈엔 오래 버텨온 사람의 그림자가 있다. 그만큼 필요도 크겠지. 그 말이 할인의 가슴을 꿰뚫었다. 마치 그녀의 삶을 오래전부터 지켜본 사람처럼 말하니 숨이 막혔다. 할인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다. 많이 힘드신가 봐요. 약 드릴 시간입니다. 그녀는 전문적인 동작으로 약을 준비하고 수분을 떠서 회장에게 건넸다. 그때였다. 탁! 회장은 그녀가 내민 컵을 손끝으로 쳐냈다. 물방울이 시트 위로 튀었다. 내가 떠먹일 필요 없다. 온몸이 썩어가도 내 손은 아직 움직인다. 권위와 고집이 뒤섞인 말투. 그러나 그 말 뒤에는 누군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노인의 자존심이 숨어 있었다. 하리는 다시 컵을 잡으며 말했다. 움직이실 수 있으면 더 좋죠. 함께 해봅시다. 짧은 순간 회장은 그녀의 손끝을 유심히 바라봤다. 따뜻한 온도, 조심스러운 터치, 그리고 두려움은 있지만 도망치지 않는 사람의 손. 회장은 무슨 생각을 한 것인지
작게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다. 너 참 이상한 아이구나. 하리는 순간 멈칫했다. 그 말의 의미를 묻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다. 할아버지, 낯선 목소리, 낯선 기운. 병실로 들어온 남자는 정장을 입었지만 그보다 더 날카로운 건 표정이었다. 할인이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스친 남자. 그는 단 한 번도 할인을 살피지 않은 듯 곧장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 건강이 더 안 좋아지셨다고 해서 바로 왔습니다. 근데 그가 뒤늦게 할인을 바라봤다. 이분은 누구시죠? 차갑고 무겁고 판단이 빠른 눈. 마치 상대방의 배경 성향이 관계를 순간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눈빛. 할인은 그 시선을 그대로 받았다. 숨조차 흔들릴 만큼 강한 기류. 그때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냥 나를 돌보는 사람이다. 재현 윤재현. 이 남자의 이름은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만으로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미간을 좁히며 말했다. 간병인은 기존에 있던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굳이? 회장이 말을 끊었다. 내가 선택했다. 너는 상관하지 마라. 그 짧은 한마디에 재현의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지난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회장님의 상태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사람이. 재현 씨, 할인이 처음으로 조심스레 말했다. 저는 그런 의도가. 그 순간 계약서에 새겨져 있던 문장, 비서가 했던 말, 회장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동시에 겹쳐 울렸다.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침묵해야 합니다. 할인은 입술을 다물었다. 얼핏 보기엔 아무 말도 못하는 길티유재한 사람처럼 보일 침묵. 재현은 그 침묵을 딱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렇죠. 그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보통은 말할 필요가 없죠. 이미 서로 이해하고 있을 테니까. 할인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명백한 오해. 그러나 그 오해를 풀어줄 말은 할 수 없었다. 회장은 두 사람의 분위기를 보며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전지적 시점은 그의 속내를 독자에게만 조용히 흘린다. 그래, 오해해라, 재현아. 그 오해를 어떻게 다루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 할인은 회장의 숨소리가 조금 더 거칠어진 걸 느끼고 약을 챙기러 일어섰다. 재현은 그녀의 뒷모습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다. 간병인은 많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곁을 혼자서 맞는 건 흔치 않죠. 그 말 속에는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내겠다는 선언이 담겨 있었다. 할인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게 문제죠. 재현의 말이 날카롭게 떨어졌다. 그 할 일이라는 게 대체 얼마나 포괄적인지. 회장은 눈을 감은 채 미묘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할인은 그걸 보지 못했다. 하지만 독자만은 안다. 지금 이 순간이 세 사람의 잘못 얽힌 인연이 움직이기 시작한 첫 지점임을. 문이 다시 닫히고 재현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다. 할인은 조용히 회장 쪽으로 돌아와 물기를 닦고 수액줄을 정리하며 말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회장은 눈을 뜨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아니다.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그 질문에 회장은 아주 오랜 시간 침묵했다. 산소호흡기만이 귓가에서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러다 그가 낮게 말했다. 내가 망가뜨린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할인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독자는 이해한다. 회장의 첫 흔들림, 가문의 죄를 향한 가장 오래된 그림자, 그리고 오해가 시작된 첫날, 할인은 그 의미를 전혀 모르는 채
다음 약의 시간만 계산하고 있었다. 밤 2시 47분. 병실의 불은 최소 밝기로 내려가 있었고 윤태경 회장은 얕은 호흡을 반복하며 잠들어 있었다. 하리는 시트 가장자리를 한 번 더 펴고 산소 튜브에 꼬임이 없는지 확인한 뒤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병실은 조용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사람의 방은 언제나 어딘가 불안하게 떨린다. 그 떨림이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삑삑삑삑. 갑자기 모니터의 수치가 급격히 흔들렸다. 회장의 가슴께가 빠르게 들썩이고 산소 포화도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회장님, 할인이 자리에서 튀어 일어났다. 그녀는 곧장 응급 호출 버튼을 누르고 산소 마스크를 다시 고정해주며 회장의 호흡 리듬을 맞추기 위해 짧게 지시했다. 호흡 크게, 천천히 하나, 둘 좋아요, 회장님. 제가 옆에 있어요. 더 크게. 하지만 노쇠한 몸은 쉽사리 말을 듣지 않았다. 회장은 숨을 들이마실수록 더 고통스러운 듯 눈가에 주름을 깊게 새기며 신음을 냈다. 의료진이 뛰어온 건 그로부터 20초 후였다. 간호사님, 산소 포화도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46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인공호흡 준비됩니다. 하리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의료진의 움직임에 맞춰 일부 장비를 미리 손에 쥐어주고 필요한 패드들을 정리하며 순식간에 보조 역할을 해냈다. 정아린 씨 맞죠? 간병인? 의사 한 명이 물었을 때조차 할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네, 맞아요. 수액줄 교체됐고 산소 5리터로 재조정 완료됐습니다. 의료진은 그녀의 침착함에 한 차례 놀란 듯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몇 분 후 수치가 차츰 회복되면서 응급팀은 서서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살았네요. 덕분에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이 정도 침착하면 간호사 출신 아니신가요? 하리는 고개만 조용히 저었다. 아니요. 그냥 오래 아픈 분들을 돌본 적이 있을 뿐이에요. 의료진이 하나둘 병실을 나갔다. 회장은 지쳐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호흡은 안정되어 있었다. 하리는 떨리는 손을 가볍게 쥐었다 풀었다. 방금 전의 위기 속에서 온몸이 얼뜻 긴장했던 감각이 이제야 뒤늦게 밀려왔다. 그녀는 회장의 축축한 이마를 닦아주며 가만히 속삭였다. 괜찮아요. 지나갔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등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마치 듣고 있다는 듯. 다음 날 오전, 재현은 회장의 상태를 확인하러 병원에 왔다. 그러나 병실 앞 복도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할인이 의료진에게 응급 상황 당시의 기록을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었다. 수치 변화, 회장의 의식 반응, 처치 시간. 그 모든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정확한 기록이 있어야 하니까요. 할인은 담담하게 말했다. 회장님은 예민한 분이셔서 작은 변화에도 바로 반응하시더라고요. 예민한 분, 작은 변화, 바로 반응. 재현의 눈빛이 아주 잠시 흔들렸다. 이 말은 그녀가 단순히 환자 곁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회장의 사람으로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 사실이 재현에게 혼란을 안겼다. 이 여자가 정말 돈 때문에 온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거지?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병실로 들어갔다. 회장은 잠시 눈을 떴다가 재현을 보며 피곤하게 눈썹을 찡그렸다. 할인 어디 갔지? 그 말은 의도치 않게 재현의 귓가에서 울림을 만들었다. 할인? 벌써 이름을? 단 며칠 사이에? 그리고 곧 그의 시선이 병실 구석에 놓인 종이컵으로 멈췄다. 테이블 위에는
새벽 응급 상황 당시에 쓰였던 장비들이 미처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재현은 작은 파편 하나를 발견한 듯 그 조각들을 천천히 이어붙였다. 할인이 새벽에 의료진보다 먼저 움직였고 응급 상황에서 회장을 지켰다는 사실.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병실 한가운데서 회장의 이름을 부르며 안정시킨 흔적. 재현은 그 모든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그런 순간이 분명 있었다. 라는 확신이 생겼다. 그 확신은 그가 쌓아두었던 의심이라는 벽에 첫 번째 균열을 냈다. 아주 가늘고 미세한 균열. 그러나 분명히 시작된 균열이었다. 점심 무렵 할인이 약을 정리하며 병실로 돌아오자 재현은 책상에 기대 서 있었다. 어제와 같은 차가운 시선이었지만 어딘가 결이 달라져 있었다. 오늘 새벽에 무슨 일 있었습니까? 그가 물었다. 할인은 반사적으로 숨을 멈췄다. 말하면 안 된다는 계약 문구가 또다시 그녀의 목을 붙잡았다. 특별한 일 없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재현은 한 박자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아주 작게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다. 그렇습니까? 그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는 공격보다 확인에 가까웠다. 그럼 그렇게 알고 있죠. 그가 문을 닫고 나간 뒤 회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잘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침묵하는 거. 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구나. 회장은 눈을 감은 채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전지적 시점은 그가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독자에게만 속삭인다. 재현아, 너는 결국 내가 믿던 것과 다른 진실을 보게 되겠지. 그때 이 아이가 내 앞에 어떤 의미로 서 있을지. 나는 그걸 마지막까지 보고 싶구나. 병실 창밖으로 부드러운 오후 햇살이 흘러들었다. 할인은 아직도 자신이 회장과 손자 사이에 어떤 중심축에 서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다음 약 시간만 손끝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첫 번째 균열은 이미 발생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서서히 착실하게 깊어지고 있었다. 새벽과 낮 사이의 시간, 병원 복도는 늘상처럼 정적을 머금고 있었다. 할인은 회장에게 약을 챙겨드린 뒤 잠시 자리에서 물을 떠오려 했다. 그때 진동. 주머니 속 휴대폰이 급박하게 떨렸다. 발신자 어머니 병원. 할인은 복도 창가로 몸을 숨기듯 이동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네, 딸입니다. 수화기 너머 간호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했다. 정아린 보호자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번 달까지 미납 정리가 되지 않으면 퇴원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 칼처럼 박혔다. 할인은 벽에 손을 짚었다.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요. 제가 어떻게든. 저희도 보호자님 사정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병원 규정상 더 이상은. 그때 회장의 병실 쪽에서 긴 호출음이 울렸다. 할인은 대답도 끝내지 못한 채 죄송합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달려가듯 병실 문을 열었고 수행 라인의 압력이 약간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금방 정리해 드릴게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힌 채 그녀는 수액줄을 다시 고정시키고 모니터 수치를 확인했다. 긴장했던 회장은 다시 안정된 호흡을 되찾았다. 작은 위기였지만 오히려 그 순간을 통해 회장은 희미하게 할인의 손 떨림을 알아챘다. 무슨 일 있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약했지만 날카로운 관찰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부족해서 죄송할 뿐이에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참는다는 걸 알아보는 사람의 오래된 피로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하리는 그 의미를 읽지 못했다. 점심 무렵 재현이 다시 병원에 도착했다. 며칠 전과는 달리 눈빛은 공격적이지만 어딘가 확인하려는 방향으로 바뀌어 있었다. 복도를 걸어오던 그는 화장실 앞에서 울먹이며 통화하는 할인을 발견했다. 응, 엄마. 아니야. 다 괜찮아. 퇴원 같은 거, 아직은 아니래. 내가 잘 말해둘게. 그러니까 울지 마. 할인은 어머니가 듣지 못하게 손등으로 눈을 훔쳤다. 재현은 그 모습을 등 뒤에서 보고도 그녀의 정체를 곡해한 기존 관점을 버리지 못한 채 아주 조용히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잠시 후 병실에서 회장을 돌보는 할인의 모습을 보자 그의 복잡한 표정은 또 한 번 흔들렸다. 회장이 식사를 거부하는 시간이 찾아왔다. 식욕이 떨어지는 건 익숙한 일이지만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식사 조금만 드셔보세요. 입맛 없으시면 죽으로 바꿔드릴게요. 싫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럼 요플레라도. 그것도 싫다. 할인은 잠시 고민한 뒤 회장에게 말 대신 물컵을 가져다 놓고 작게 농담을 던졌다. 그럼 제가 먼저 먹을까요? 회장님 앞에서 맛있게 먹으면 혹시나 드시고 싶어지실까 해서요. 그 순간 회장의 굳은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회장은 아무도 모르게 혀끝으로 입술을 조금 적신 뒤 작게 대답했다. 반만. 할인은 바로 죽을 준비해와. 작은 스푼에 떠서 회장 입 앞에 가져다 댔다. 그 모습은 마치 가족을 돌보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 장면을 병실 문틈에서 지켜보던 재현의 얼굴은 말할 수 없이 복잡했다. 저 여자가 정말 할아버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부드러운 방식을 쓰는 거지? 왜 할아버지가 농담처럼 말한 걸 듣고 저렇게 자연스럽게 화답하는 거지? 그의 마음속 계산기가 처음으로 오류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점심 이후 할인은 회장을 재워놓은 뒤 병실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다. 그 순간 장무현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어머니 때문입니까? 할인은 눈을 크게 떴다. 혹시 들으셨나요? 병원에서 통화하는 걸 제가 들은 건 아닙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회장님은 사람의 그림자를 잘 봅니다. 제가 못난 거죠. 간병하면서 개인적인 일로 흔들리다니. 아닙니다. 비서가 짧게 숨을 내쉬었다. 회장님 곁을 지키는 사람 중에서 딱 한 명만 이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더군요. 그게 누구죠? 장무현은 고개를 들지 않고 천천히 말투를 숙였다. 재현 전무입니다. 잠시 침묵. 그러나 뒤이어 장무현은 중요한 한 문장을 던졌다. 하지만 그분은 따뜻함 대신 책임으로 버티는 사람입니다. 정아린 씨는 그 방식이 아니죠. 할인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였다. 장무현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혹시라도 도와달라고 말하면 그 순간 전무님과의 오해는 끝없이 커집니다. 그러니 견디셔야 합니다. 그 말은 독자만 알고 있는 회장의 시험 구조와 정확히 맞닿아 있었다. 할인은 스스로 선택한 침묵을 견뎌야 하고 재현은 그 침묵을 오해할 것인지 이해할 것인지 시험받는 중이다. 날이 저물 무렵 할인은 회장 곁에서 물수건을 갈아주고 있었는데 그때 문이 열리고 재현이 들어왔다. 둘은 짧게 눈이 마주쳤다. 그러나 오늘의 재현은 어제와는 세밀하게 달랐다. 오늘
그가 잠시 말끝을 고르고 밤새 고생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하리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 말투에는 냉소가 없었다. 평가도 의심도 아니었다. 그저 인간적인 말이었다. 저는 제 일한 것뿐입니다. 그 제 일이라는 게 재현은 아주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을 바꿨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다. 하리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회장을 안정시킨 것에 대한 감사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독자는 안다. 할인 회장, 할인 재현, 재현 회장. 이 세 사람 사이의 관계도가 처음으로 따뜻함의 색을 띠기 시작했다는 걸. 아직은 희미한 빛. 하지만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빛. 이날 밤 하리는 회장의 발 뒤꿈치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말했다. 엄마 병원비 이번 달 넘기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전지적 시점은 그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음을 알고 있다. 말하지 않는구나. 그래, 너는 그런 아이였지. 그래서 내가 내 손끝에서 죄를 보고 속죄를 보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보고 싶었던 거다. 병원 기록 보관실은 늘 낮과 밤의 경계를 모른다. 희미한 형광등 아래 오래된 종이 냄새와 정적이 쌓여 있었다. 재현은 직원 안내를 받아 윤강그룹 관련 사고 기록이 보관된 서랍 앞에 섰다. 서랍을 열자 낡은 보고서, 파일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그중 하나, 1999년 공장 산재 사고 보고서. 재현은 파일을 꺼내 펼쳤다. 그의 눈이 단번에 멈춘 이름. 사망자 정당시 41세. 남은 가족 배우자, 딸 정아린 6세. 그 순간 폐부를 누르는 듯한 묵직한 감각이 그의 몸을 덮쳤다. 정아린? 문서 곳곳에 빨간 펜으로 수정된 흔적들이 있었다. 사고 원인 보고가 임의로 단순 실수로 변경된 메모. 작업 환경 위험 요소 삭제 흔적. 유가족 보상 불가라는 기계적인 문장. 예전 부하 직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당시 전무님 아버님이 공장 운영 총괄이셨어요. 재현의 손에서 문서 모서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이걸 묵살했다고? 할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건가? 눈앞이 희미해질 만큼 충격이 컸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회장은 약물 주입 장치 옆에서 힘겹게 앉아 있었다. 하리는 그의 몸을 받쳐주기 위해 허리를 굽힌 상태였다. 할아버지. 재현의 목소리엔 억제되지 않은 격앙이 섞여 있었다. 정아린 씨 아버지 사건 알고 계셨죠? 하리는 놀란 얼굴로 재현을 바라봤다. 회장은 천천히 그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래. 회장의 대답은 짧고 담담했다. 숨은 거칠었고 눈빛은 침묵을 오래 품어온 사람의 것이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재현이 목소리를 높였다. 왜 이런 식으로 할인 씨를 여기 불러놓은 겁니까? 할인의 몸이 굳었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과거가 갑자기 병실 한가운데서 터져버린 공포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회장은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내가 저지른 일이다.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였겠죠. 재현은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당신은 그걸 덮은 분이잖아요. 가문 전체가 이 사람 가족을 짓밟았지 않습니까? 하리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 이 방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 것인지 감정이 따라오지 않았다. 그러나 전지적 시점만은 회장의 흔들림을 정확히 읽는다. 그래, 그게 사실이다. 나는 가문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절규를 묻어버렸지. 그중 하나가 저 아이의 아버지였다. 재현은 더는 참지 못하고 탁하고 의료 장비 옆 테이블을 쳤다.
그런데도 이 사람을 간병인으로 불렀다고요? 이게 속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에 회장이 어렵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회장님, 움직이시면. 할인이 급히 붙잡았지만 회장은 떨리는 힘으로 그녀의 손을 밀어냈다. 그리고 산소호흡 기줄이 어지럽게 흔들리며 그의 무거운 몸이 침대 밖으로 내려왔다. 회장님, 할인과 재현이 동시에 외쳤다. 그러나 회장은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바닥에 쿵 하고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병실 공기가 완전히 멈췄다. 회장의 호흡은 거칠었고 등은 구부러져 있었고 세상 가장 오래된 죄가 그의 어깨에 얹혀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할인을 올려다보았다. 눈가에 번지는 젖은 빛. 미안하다. 그 목소리는 쇳가루를 씹는 듯 갈라졌다. 내 아버지에게도 너에게도 나는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할인은 그 자리에 서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평생 가문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짓밟았다. 회장의 떨리는 두 손이 바닥을 짚었다. 그 죗값을 너라도 알고 있어야 했다. 재현은 자신의 몸속 무언가가 꺼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오해, 그 분노, 그 경계심,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하던 모든 논리들이 회장의 한마디, 한 무릎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할인은 떨리는 입술을 겨우 움직였다. 저 그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자격조차 없다. 회장이 더 낮게 말했다. 그러니 내 마지막 부탁이다. 이 가문이 잃어버린 것을 너라도 알고 떠나라.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두 손은 바닥에 닿은 채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권위를 가진 사람의 절망도 재벌의 위압도 없었다. 오직 인간의 무너짐만 있었다. 그리고 독자만 알 수 있는 그의 마지막 생각. 이게 내 최후의 고백이다. 이제 이 아이 앞에서 나는 죄인일 뿐이다. 병실은 고요했다.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세 사람의 뒤틀린 인연 위에서 피처럼 떨어지고 있었다. 새벽 4시 병원 창밖으로 첫 기운이 밀려오던 그 시간 윤태경 회장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시계가 마지막으로 태엽을 감는 듯한 고요하고도 불안한 호흡. 할인은 회장의 손등 위에 손바닥을 올려두고 있었다. 밤새도록 깨어 있었다. 그의 무릎 꿇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세상 수십 년을 주무르던 재벌 회장의 무릎이 자신 앞에 내려앉았던 그 장면. 죄의 무게가 한 사람을 어떻게 부서뜨리는지 그날 처음으로 체감했다. 회장이 눈을 떴다. 마치 마지막으로 세상을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천천히 벽, 창문, 침대 옆 탁자 그리고 할인의 얼굴을 한 번씩 바라봤다.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실처럼 가늘었다. 저 여기 있었어요. 계속요. 할인이 아주 조용히 말했다. 회장은 허공을 더듬어 할인의 손을 찾았다. 그 손을 잡는 힘은 약했지만 온전히 의지하려는 온도가 느껴졌다. 너 아직도 병실이 무섭냐? 할인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이 방은 조금 덜 무서워요. 회장은 그 말에 지독한 평안이 깃든 얼굴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날 새벽 어떤 경고음도 비명도 없이 그는 아주 조용히 노인의 마지막 호흡을 내쉬었다. 깊고 길었던 죄와 책임의 생이 마침내 멈춰섰다. 할인은 손을 놓기까지 오랜 시간을 버텨야 했다. 이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손에 남아있던 온기를 조금이라도 오래 품고 있기 위해. 장례식장은 전국에서 유명한 인물의 장례식답게
수백 개의 화환과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고 있었다. 재계 인사들, 국회의원들, 방송국 카메라와 리포터들. 그러나 정작 회장을 가장 가까이서 보낸 사람들은 그 화려한 조문 행렬의 끝쪽 아주 작은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중 한 명, 정아린. 그녀는 검은 정장을 어깨에 제대로 걸지도 못한 채 단정하게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다. 눈은 부었다. 하지만 흐르는 눈물은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 앞에서 멈춰섰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윤재현이었다. 그는 예전과 전혀 다른 표정이었다. 가문을 지키려는 고압적인 눈빛도 아니고 간병인을 의심하던 냉소도 아니고 더는 이 여자를 판단하려는 태도조차 없었다. 오히려 슬픔을 나누려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하리는 고개를 숙였다. 저야말로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재현은 헛웃음 같은 숨을 내쉬었다.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그는 한 박자 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가 제 앞에서 무릎 꿇으셨던 그날 많이 괴로우셨죠? 하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순간만큼은 회장님이 환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였어요. 죄를 안고 버티던 아주 외로운 사람. 재현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 말을 자신에게도 들려오는 듯한 표정으로 삼켰다. 며칠 뒤 윤강그룹 전속 변호사가 회장의 유언장을 공식적으로 읽었다. 서울 구동 단독주택은 정아린에게 조건 없이 완전 증여한다. 순간 거실에 모인 친족들의 표정이 흔들렸다. 저게 무슨 일개 간병인에게 집을? 이건 말도 안 돼. 속삭임은 점점 커졌지만 재현이 한 발 앞으로 나와 말을 끊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의 말은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여전히 의문이 가득한 목소리들이 뒤이어 이어졌지만 재현의 한 문장이 모든 소리를 가라앉혔다. 할아버지는 당신들이 모르는 방식으로 속죄하려 했습니다. 그 말은 더 설명이 필요 없었다. 하리는 자리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숨만 가늘게 들이쉬었다. 그 집이 정말로 자신에게 오는 것인지 아직도 실감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선택이 나를 지켜준 적이 있다는 걸 조심스럽게 느꼈다. 몇 달 후 윤강그룹 본사 대강당. 기자들과 직원들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재현이 연단에 섰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접어두고 직접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오늘 우리 회사의 과거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러나 감춰진 떨림이 있었다. 1999년 공장 사고. 이 사건은 단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관리 책임과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모두 숨을 멈췄다. 저는 그동안 가문이 미뤄왔던 사과를 하고자 합니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자들의 셔터가 쏟아졌다. 또한 전 직원 산업안전 강화 프로그램, 노동환경 개선 프로젝트, 유가족 지원 기금,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 우리 가족의 잘못은 저에서 끝내겠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의 오래된 죄를 한 세대가 정면으로 끊어내는 선언이었다. 하리는 단독주택 앞에 서 있었다. 회장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집, 하얀 벽, 작은 정원, 오래된 느티나무. 문을 열자 햇볕 냄새가 가득한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다. 며칠 뒤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햇살 좋은 베란다에 앉혔다. 엄마, 여기 바람 되게 좋아. 창문도 크고 밤엔 별도 보여. 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리나 여기가 우리 집이니? 응. 하리는 눈을 살짝 뜨겁게 감았다. 이제 내보내는 사람 없대. 바람결에 느티나무 잎사귀가 흔들렸다. 베란다 난간에는 회장이 생전에 걸었던 풍경 하나가 아직 남아 있었다. 맑은 소리가 울렸다. 핑핑하고 잔잔한 파동처럼 울리는 소리. 하리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곁에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고, 지켜주는 집이 있었고, 마침내 단단해진 삶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무릎 꿇은 노인의 마지막 고백이 따뜻한 울림으로 남아 있었다. 그 집은 더 이상 죄의 그림자가 머무는 장소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잘못 위가 아니라 누군가의 용기와 선택 위에 다시 세워진 집이었다. 이제 그 집에서 시작되는 삶은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는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한 행복의 시작이었다.